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님 나오셨는데 오늘 ELS 네. 이거 위험하다고만 알고 있고 큰일 났다는 것만 알고 있지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네. 예. 이게 ELS라는 상품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실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좀 낯선 상품인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ELS라는 자산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채권 금리가 많이 높아졌는데 네. 사실 4, 5년 전만 해도 채권 투자하면 2, 3%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5, 6% 정도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걸 금융권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중위험 중수익 성격 자산 중에 ELS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발행량도 가장 많고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이 자산이 구조를 대략 보면 기초 자산이라게 설정된 기초 자산은 뭔가 S&P 500이나 홍콩 H나 뭐 유로스탁스 같은 네. 국가의 지수가 이제 기초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지수가 하방배려면 50% 기준으로 하면 50%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되면 정해진 만기에 원금 회제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끼기에는 고객들에게 만기와 수익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 기초자산이 5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이게 주식으로 싹 바뀌면서 하락폭을 그대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이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인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은행권이나 아니면 기존의 금융권들에서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전달됐다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은 건들도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홍콩 H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 홍콩 H를 기초자산으로 ELS들은 손실로 상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시장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기본 지식은 습득을 했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이분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시장에서 뭐 ELS 사태 연일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금융당국도 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지금 홍콩발 ELS 사태 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홍콩 H 지수가 지금 2021년도 가입했던 분들이 12,000에서 11,000을 지수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3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부터 도래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 작년에 주가 홍콩 H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5,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니까 손실 구간에 들어간 거고요. 예, 이 주가 지수가 이제 가입 조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70% 그러니까 가입 당시 지수가 100이면 70%, 뭐 65%, 60%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가입 지수 대비 70%라면 내년에 최소한 30% 이상은 올라야지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분은 농담삼아 만리장성에서 금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30% 주가 지수가 단번에 급등하기는 힘들다. 힘들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손실이 큰 규모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갔을 때 손실이 확정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예요? 내년 상반기가 돌아오는 게 은행에서만 판 겁니다. 8조 4천억 정도 되는데 크네요. 지금 지수로 봤을 때 3조 이상 손실이 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리 이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이 전수조사하는 과정의 쟁점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설명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고 은행에서는 설명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복형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야기가 면피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저희들 주장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고령자들에게 이러한 상품을 파는 건지 파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이게 이제 6대 판매 원칙 중에 하나 적합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합성 원칙의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뭐 홍콩 H가 아니라도 뭐 미국과 유로나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왜 굳이 홍콩 H만 이렇게 발행량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요. 네. 홍콩 H 지수가 단독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보통 패키지 상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했을 때 이 세 가지마다 각각 조건이 다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들을 수 있고 그 조건이 주가 지수 대비 30% 이상 안 빠진다든가. 네. 그러니까 35%, 40%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을 유지한다든가 6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패키지로 들어간 상품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지수가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달성이 안 되면 그거는 손실로 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콩 H 지수에 연계한 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잔액으로 보면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조 가량이 연계돼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홍콩 H 지수 단독으로 판 것도 있겠지만 패키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이제 짧게 부연하자면 이제 ELS라는 상품은 기초자산 지수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가지보다는 당연히 두 가지, 또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수익률이 약간 더 높아지는 구조고 이제 홍콩 H 같은 경우에는 지수 중에선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큰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세일즈됐던 게 변동성이 큰 H 하나 넣고 상대로 변동성 좀 낮은 S&P 500 같은 걸 넣어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H 단독보다는 뭐 S&P, H, 뭐 유로 이렇게 세 개 묶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여러 지수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하락폭이 가장 큰 홍콩 H에 관련된 게 많고 제가 알기로도 국내 발행된 ELS 중에 거의 한 70% 정도가 홍콩 H가 편입된 ELS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홍콩 H가 들어가면 수익률이 약간 더 높아져서 그런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그러니까 네네. 한 1% 정도 그러니까 이자를 더 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판매하기가 좋죠. 왜냐하면 1.5에서 2% 정도의 예금 금리인데 다른 것도 금리가 더 나오지만 H 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금리가 더 주니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안정성은 안전하다고 보고 일단 첫째가 저는 은행 직원들이 이 위험성을 자기가 알고 사기로 판매했다라고는 믿고 싶지가 않고요. 은행 직원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금리가 더 나가는 것을 주고 팔고 이제 조기 상환 이게 6개월마다 조건이 되면 조기 상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딜러 입장 그러니까 PF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면 다시 또 재가입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 수수료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가 더 돌고 그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 평가 그러니까에 도움이 되니까 공격적으로 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최근에 뭐 홍콩발 ELS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홍콩 H가 들어간 ELS 말고 그거 안 들어간 ELS 혹은 뭐 다른 ETN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 홍콩 H 지수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 조건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다른 지수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예측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홍콩 H 지수의 주가 회복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사실은 뭐 IMF나 미국발 금융위기 정도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거 아니냐. 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H지수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 그러니까 H지수라 하면 중국 기업만 상장을 한 거예요. 중국 본토 기업에 있는 기업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코로나의 장기화, 중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터지다 보니까 H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보는 게 이게 H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5년도도 있었고 2000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런 걸 70% 이상이라고 지금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자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70% 이상 팔아야 할 만큼 안전했는지에 대한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적으로도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좀 낙관한 거 아니냐,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PB도 역시 안전성을 낙관한 거 아니냐. 오직 그 수수료, 그러니까 조기 상환에만 그러니까 올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금융당국에서 바라본 이번 사태나 또 투자자들의 바라본 이번 사태 핵심은 결국은 이 ELS라는 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인데 그게 고객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되었는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 금융당국에서도 이게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은행권의 실태나 금융권의 기존 세일즈 방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관점에 이 부분 뭐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핵심 쟁점이 뭐예요? 지금 핵심 쟁점은 위험성 고지.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지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한테 적합한지 아닌지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고위험 상품이니까 투자자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돼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피해자들 보도하면 점수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다시 점수를 올려서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자 성향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가입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점수를 올린 사람들은 이건 불공정 영업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은행이 이제 조직별로 했느냐 아니면 각각 개인별로 단독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냐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 잘 모르는 노령자한테 이거를 팔았기 때문에 적합성에서 매우 떨어진다. 그러면 나이 드신 워렌 버핏도 지금 93세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한 비중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은행이 요거를 어떻게 판매해야 되냐는 부분은 뭐 이렇게 대안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게 우리가 이제 디레프 사태가 2019년도에 터지거든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했어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심지어 이게 수수료 장사를 위해서 3개월 만기 독일 국채 같은 경우 3개월로 만기를 꺾어가지고 하든가 이제 6개월 이렇게 꺾다 보니까 2모작 3모작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판매수를 이제 여기를 올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직은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요식행위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설명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예가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그 다음에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하든가 아니면 진술하는 방식으로 판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 의무를 강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LF 사태 때는 보면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일반 고객들에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지는 해요. 그리고 원금 손실 납니다.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듯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것다라고 고지를 했을 때 이게 고지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녹시 해피콜을 다 까보니까 그런 식으로 고지는 돼 있고 얘기는 했는데 얘기는 했는데 금감원에서는 당시 그걸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판매 배상은 해줬어요. 그런데 다만 해피콜 그러니까 모니터링 콜을 받으신 분들은 가점을 안 주고 안 받으신 분들은 가점을 준 거죠. 가산점을 준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는데 저는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이 위험성 고지가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이 지수별로 손실이 난다. 뭐 40%가 손실이 난다. 50%가 손실이 난다. 이런 설명들을 분명하게 고지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손실률에 대해서 최대한 원금이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ELS가 홍콩이 반토막 나면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만약에 뭐 안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저한테도 만약에 지금 나스닥에 반토막 나면 요거 손실률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럴 일이 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기 돌아오는 것도 홍콩 H 항생이 반토막 날지는 사실 막 뭐 리즈너블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쟁점은 ELS라는 상품은 사실 채권의 성격도 있고 주식의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주식형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채권형 자산이 될 건데 ELS라는 상품을 주식 자산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채권에 매우 가깝다고 표현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핵심이네요. 네, ELS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것이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인지시키는 상태에서 세일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네. 손실률까지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손실률까지. 지금은 안 했고.
저는 안 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 손실률에 대해서는 없고 다만 이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리고 홍콩 H지수에 연계되어 있다. 이 정도는 설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도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네네. 보고 했는데 얼마가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하. 3조 이상 손실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고 있지 네. 정확하게 손실이 얼마 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나마 DL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주가지수 연계인데 DLF는 금리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에서 40% 손실. 네. 그다음에 5%더 빠지면 10% 손실. 쭉쭉쭉쭉 해서 최악의 경우 원금이 전체 빵이 된다. 이게 표로 만들어는 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여준 거죠. 설명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은 위만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단순하게 주식의 성격이 있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강화된 설명의 의무에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고지가 중요성에 대한 고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게요. 그러니까 진행자님께서는 뭐 설마 반토막이 날까 해가지고 위험성을 등한시해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금이 되는지 이게 ELS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채권형을 강조하는 판매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채권형처럼 설명을 해요. 6개월 뒤에 만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만기는 아니죠. 조기 상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원금 손실이 없는데 지나가듯이 이 지수가 잡혔을 때는 원금이 조금이라도 손실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한들 가입을 했을 거고 원금이 근데 강하게 부정적으로 4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면 특히 노인분들 안전한 자산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DLF 때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로 본 거였고요. 지금 그러니까 ELS 잔액이 20조 정도인데 은행이 16조 80% 이상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증권사에서 많이 팔 줄 예상을 했는데 은행이 공격적으로 많이 파는 이유는 DLF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시켰어요. 고위험 고난도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수수료 1%거든요. 있는 상품이 이게 유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ELT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유독 많이 판매했고 특히 국민은행이 50% 이상 팔게 되거든요. 8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요렇게 고지하면은 제대로 된 고지입니까? 아이고 어르신 홍콩이에요. 홍콩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돈 안 잃어요. 근데 만약에 홍콩이 망했다. 그럼 원금 한 50% 절반 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홍콩 망하겠어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불안전 판매라고 보죠. 긍정적 부분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홍콩이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DLF 때도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영국이 망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원금 안전한 작품입니다. 원금을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하고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원금이 뭐 손실할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원금 100% 손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률상 원금이 100% 손실 나기에는 힘든 구조인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지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1월 당시에 DLF 사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DLS나 ELS를 고난도 금융 상품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 시간을 보니까 그 대책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은 DLS 그러니까 이거 여야 된다. 판매 금지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저는 최소한 만기가 있는 상품은 ELS는 은행에서 판매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존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기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딱 취소가 확정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내 여유 자금이라면 원금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5년이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언젠간 주가가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거는 나는 채권형인 줄 알고 만기에 그 원금이 보장된다고 알고 가입을 했는데 3년 뒤에 손실이 확정이 되는 이 상품은 이복환 원장 말대로 적합하지가 않죠. 은행에서 판매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금감원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매는 허용했다라고 단 은행이 그때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ELS까지 금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금감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일명 암행점검이라고 합니다. 이걸 했는데 은행들이 점수가 15개 은행의 평균 점수가 60.5가 나왔어요. 사실 F거든요. 60점 밑으로 등기면. 그러니까 이제 낙제인데 암행점검인 미스터리 쇼핑은 뭐냐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가 부당권유 행위에 대한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2021년도에 점수가 이렇다는 거는 2019년도에 강화시키고 이걸 허용을 했으면 이 당시에 했으면 시그널을 줬어야죠. 상반기에. 근데 저는 그래서 판매 중지하지 않았던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그리고 그 미스터리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 그냥 금감원장이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만 한다고 해서 금감원의 책임이 면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권사에서 이렇게 판매한 것들 저는 우리는 ELS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 손실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한 번 있었냐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ELS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운 좋게 1년 8개월을 손실 구간에 있다가 2개월 뒤에 이제 벗어나고 뭐 이랬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은 절대 안 해요. 제가 DLF 때 피해자를 만났을 때 원금 손실 나신 분들은 안 하는데 어떤 분은 DLF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안전한 ELS를 나한테 권하지 왜 DLF를 권했냐. 그러니까 ELS가 금융의 벽동기 다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조기 상환 내지 원금 손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만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역으로 이렇게 하죠. 그만큼 안전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안정성의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 아이고 어르신 홍콩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데요. 아니죠. 이렇게 홍콩이 망하겠어요, 어르신? 홍콩이요, 홍콩. 그래. 영웅 본색 홍콩이요. 이러면은 영국령은 아닌데 이제는 중국령인데 그러니까 중국과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기업을 살리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이제 했다 쳤을 때 긍정적인 면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듯이 그런데 반토막이 나면 원금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지수는 얼마큼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그런데 어르신 점수가 안 되네요.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 다시 점수를 할게요. 그리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상품은 이율이 좋으니까. 홈쇼핑이랑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DLF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마감 임박 이렇게 하듯이 상품을 판매하실 때 이제 점수가 안 되시는 분한테 마감을 압박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팔았다면 저는 불안전 판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가입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전 DLF 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태가 뭐 헤리티지라든가 라임인가 오티머스가 있었는데 라임은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사기로 갔고 오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였고 이런 것들은 다른 거와 다 연동이 되어 있지만. 금리를 연계했던 주가지수와 연계되었던 건 비슷한 구조로 보면 DLF고 그 DLF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쟁점을 따지는 것도 ELS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가 마지막에 관심을 가지는 건 결국 과거처럼 이렇게 보상안이 나오는 형태로 결론이 날 건지, 만약 보상안이 나오게 되면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보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원장의 이복권 원장님의 발언을 보면 일부 불안전 판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든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DLF 때 배상 비준이 얼마냐면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30%를 줬어요. 거기서 플러스해서 은행이 조직적으로 압박 판매를 했다.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했다. 뭐 은행의 본점 주관을 했다는 걸 했을 때 은행 공통으로 해서 25점을 줬어요. 그래서 기본 배상 비율이 55%에 투자자 책임 원칙을 정해서 최대가 80%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저가 뭐 40%. 뭐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그게 가점을 줍니다. 개인별로 다 달랐던 거군요. 다 다른 거죠. 당시에도.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 아니면 주부 같은 경우 금융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든다든가 투자 횟수가 많다든가 이제 투자 금액이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보고 감점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배상 비율이 좀 높아지려면 은행의 공통 배상 비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은행이 유독 많이 팔았거든요. 8조 가까이 팔고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4조가 넘는데 50%를 과반 이상이 국민은행이라 본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DLF 때처럼 다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처럼 조직적으로 밀어내기 판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공통 가점을 받으면 평균 배상 비율이 55%까지는 나오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가점 요인과 감점 요인을 가지고 최대 80%로 결정되지 않을까. DLF를 반면교사라 삼아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ELS라는 상품이 최근 한 사실 7, 8년간 보면 손실 상환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품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만기되고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막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투자한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이런 케이스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보상 대상이 되는데 좀 구분해야 되는데 DLF 때도 그랬어요. 네. 다 조기 상환이 됐기 때문에 뭐 5번, 6번 가입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지를 했느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고지가 되고 설명이 되었다면 그분이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행이 조작해서 전문 투자자라고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LS에 대해서 투자인 거에 대해서 투자 횟수가 많다면 투자자 자기 책임으로 가야 되겠지만 뭐 5번, 6번 최근에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쭉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분들 한 10년 이상 해오셨던 분들까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 그 원칙을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금감원이 판단한 문제이지만 저는 그걸 좀 넓게 봐야 된다.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금 보장형으로 설명을 했다면 계속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든가 아니면 만기되었을 때마다 이자가 잘 나왔다면 예금같이 생각하실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제가 DLF 때 만났던 피해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안전한 ELS를 왜 안 꺼냈냐 라고 했을 때는 오인한 거죠. 그렇게 믿은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그 구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게 위험한 상품인 줄 알고 있지만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만기마다 조기 상환을 받든가 아니면 이유를 받으셨던 분들은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기간들을 정해야 된다. 단순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 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것들은 그냥 아니라고 이게 착시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쪽 동네에서는 손실 보기도 전이고 불완전 판매라고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배상에 대한 뭐 비율이나 규모나 이런 언급하는 게 조금 뭐 꺼림칙하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틀렸는데요. 네. 이미 손실이 확정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올해. 네. 그러니까 올해 확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이 어쨌든 전수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한폭탄이 터지니까 8조 이상, 8조 한 4천억 되는 금액들이 내년에 이제 만기가 도래되니까 손실이 확정되니까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하는 차원들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 손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
발이 동동 그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 가능하게끔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갈등 구조가 DLF 때 사모펀드 사태 때 피해자들 나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회도 하고 하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렀거든요. 그 비용을 줄이는 입장에서라도 저는 먼저 논의되는 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과 기준안이 마련되었을 때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시는 분은 저는 뭐 법적 소송으로 가시면 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만들었던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019년 11월에 ELS를 포함한 DLS 같은 상품들이 고난도 금융 상품으로 분류된 이후에 실제로 금융권의 세일 제한 과정에서 엄격한 룰들이 적용이 돼서 뭐 ELS가 됐던 DLS가 됐던 뭐 거의 20장에 가까운 상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전부 다 구두로 읽어주고 그게 녹취가 되어야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좀 재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관점 혹은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예방될 수 저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네. 일반 창구에서 못 팝니다. 저 이거 왜 은행에? 이게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PB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팔고 네. 그 다음에 그 판매가 완전 판매가 됐는지에 대해서 콜이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하는 절차가 그동안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요새 새롭게 등장한 게 콜센터 대신 AI가 등장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AI가 질문하고 다 녹취했다. 그래서 녹취의 입증들, 그럼 정말 면책성 발언이고 알리바이용 AI 녹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정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판매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는 긍정적 이야기를 듣고 AI가 녹취할 때는 지나가듯이 부정적 이야기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홍콩 H지수와 연동됐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다. 이걸 설명했다고 해서 녹취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알리바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금융회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판매해놓고 나서 예전에 고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본사에서 콜센터에서 전화 올 건데 다 예예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고객들 대부분이 그걸 통과를 해야지 마지막 상품이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예예예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원으로부터 상품을 권해서 한두 번의 이익을 봤을 때는 그 직원이 권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뢰하게 돼 있는 게 경로 의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한 게 아니겠죠. 두세 번 가입했을 때 이 직원으로부터 이익을 봤어요. 좋은 상품을 권해서 만기 때 손해를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금리가 더 좋은 상품을 준다고 했을 때 믿고 그 직원이 자 어르신 지금부터 AI 녹취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듣는 게 형식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사실 50대 이상 청취가 안 되는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끝났을 때 예라고 자동답기처럼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자격이 가진 PB가 강화한 대로 이 상품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항명은 40분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려고 40분 이상 하냐? 그럼 안 파는 게 맞죠. 그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AI 절차를 단축시키면서까지 은행에서 판매해야 되느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그럼 저는 판매가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반대 의견 없어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을 내가 뭐 1,000만 사는데 그게 200만, 300만 될 때도 있긴 하잖아요. 주식 자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해서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뭐 원금이 보장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투자성 상품으로 고객이 인지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주식에 가까운 성격의 자산이라고 세일즈가 됐다면 그거는 수긍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뭐 위험성이 전혀 없는 성격의 자산으로 세일즈가 됐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니 결국은 그 세일즈 과정에서의 완전성을 봐야 되는 거겠죠, 실체적으로.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워킹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원인이 뭔지를 해서 이게 예방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문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금융상품이든 손실의 위험성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행들 판매를 봤을 때 짧게만. 네. 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판매했는데 사모펀드 사태 때 국민은행은 판매했던 은행이 아니에요. 제일 적게 판매는 우리은행은 DLF나 라임이나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서 우리은행은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게 판매를 했고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국민은행은 AI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뭐 녹취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공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ELS가 좀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좀 되나 봐요. 수수료. 아니 수익률이 수수료가 1%니까 1%. 예, 1%. 사모펀드도 한 1%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9조 국민은행이 팔았으면. 8조를 팔았으면 1%면 8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걸 또 이모작으로 조기 상한이 돼버렸을 때는 한 사람한테 1년에 2번 이상 팔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의 단기 실적, 그의 실적,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은행한테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압박 판매도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ELS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가 맞는 건지 한번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심층 인터뷰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자,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이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제가 방으로. 진행했을 때 네. 여러 번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세요. 아유 여기 거의 알파고랑 대등하게 AI랑 저희 근데 분들은 클로징 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뭉뚱뭉뚱거려가지고 아. 그냥 고맙습니다. 크게 이야기만 하세요. 저희 방송 좀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유튜브의 묘미입니다. 네. 라이브죠. 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쵸. 아 확실히 그 진짜 어르신들 뭐 이렇게 이거 판매하려고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의도적으로 그러면 진짜 그건 진짜 좀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처벌 세게 해야 돼 진짜. 자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라이브 이렇게 함께 해봤고요. 내일 시장은 올라가요? 내일 시장 오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략 잘 짜셔서 이렇게 발음 꼭 해줘. 네. 많이들 또 시장 대응 전략 고민 많으실 텐데 네. 저랑 함께하면서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로 내일 또 함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